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조적조 문제 두 번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90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90번. 다음 숙제 중 지붕 재료로 이용되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 전파남, 진흙이 굳어서 된 전파남. 자, 이 전파남이 보통 지붕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지붕 재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파남은 지붕 재료 내지 아니면 구들장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구들장. 지붕 재료도 사용되고 구들장, 온돌 구들장 형태로도 사용되는 게 전파남입니다. 그러면 지붕 재료로 사용되는 것은 이 전파남이 바로 옛날에 이제 슬레이트 재료였었습니다. 슬레이트. 그래서 지붕 재료나 이런 구들장 같은데 전파남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응해암 나오죠. 응해암은 자 강도는 적으니까 내하도는 좋습니다. 그래서 사암이나 응해암 이런 것이 내하재 쪽으로 많이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리석은 자 장식용으로 많이 쓰죠. 장식용. 그런데 대리석은 항상 알아두실 것이 대리석 개념은 장식용이나 조각용으로 사용되고 있죠. 장식용이나 이런 조각용 이런 형태에 많이 사용되고 우리나라는 부의 척도로서 고급 아파트에 바닥 재료로 많이 사용됩니다. 거실 이런 바닥 부분에. 그리고 자 이 대리석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 산하고 하열에 약하다는 거. 산에 약하고 하열에 약합니다. 취약합니다. 자, 이 대리석은 내하도가 700도밖에 안 됩니다. 하열에 약한 것은 내하도가 700도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불은 나오면 뭐 1000몇백 도씨 됩니다. 그래서 내하도가 700도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하열에 약하다는 게 단점이죠. 그래서 산에 약해요. 그래서 이 대리석은 산에 약하기 때문에 청소를 마른 걸레로 합니다. 대리석 청소는 산으로 하면 안 돼요. 청소는 마른 걸레로 해야 되고요. 마른 걸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산으로 묽은 염산이나 이런 건 쓰면 안 됩니다. 묽은 염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청소할 때 항상 대리석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 대리석은 이런 내구성이나 내마모성이 좀 떨어져요. 내구성이나 내마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옥외용으로는 조금 부적합하다. 옥외용으로 자 이 부적합합니다. 정면 간략히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92번에 보시면 자 다음 중 돌의 가공 순서 자 매정 도잣물이죠. 그래서 순서 간략히 알아두시고 매다듬하고 그래서 매다듬 다음에 정다듬 도드락다듬 자, 그 다음에 잔다듬 그리고 자 물갈기로 이어지시면 되죠. 물갈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매다듬은 자 쇠매로 하죠. 쇠매 공부는 쇠매로 하고요. 정다듬은 정 그리고 도드락다듬은 도드락 망치로 하죠. 그리고 요거는 날망치 그리고 물갈기는 여러 가지를 씁니다. 카보르듬이나 아니면 우리가 금강사 이런 거 많죠. 카보르듬이나 금강사 어떤 숫돌 이런 것도 쓸 수도 있고 등등 카보르듬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 매정 도잣물 다음에 하면 깡내기 하죠. 깡내기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간략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97번 문제 보시면 97번
자, 돌 쌓기에서 맞댄면 물갈기 때 줄눈 크기. 자, 이 맞댄면이야 또는 거친 막쌓기야 정다듬이야 잔다듬이야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작은 거에서 큰 거 순서대로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갈기 뒤로 갈수록 사실상 적어된다 보면 간격이 좁습니다. 그러면 물갈기죠. 맞댄 물갈기. 물갈기는 그래서 3mm이고 자, 잔다듬이 3에서 6mm. 조금씩 커지죠. 그래서 이제 정다듬이 6에서 9, 6에서 9가 됩니다. 거친 돌 막쌓기는 15에서 20.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갈기일수록 적습니다. 물갈기 3mm. 그리고 여기에서 잔다듬이 6에서 9mm, 3에서 6mm. 그리고 정다듬이 6에서 9.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친 돌 막상 15에서 20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98번은 200mm에서 300mm 정도의 타소 모진 돌로서 간단한 석축이나 돌쌓기에 사용하는 것은 해놨죠. 그래서 잡석은 막 생긴 돌이죠. 20cm 막 생긴 돌로서 보통 밑창 콘크리트 밑창 콘크리트 지정하기 잡석 지정할 때 많이 쓰는 게 잡석이고, 그 다음에 간석이란 용어보다는 얘는 간사를 써죠. 여기서는 간사라고 씁니다. 간사. 간석은 저런 탁 같은데 만들 때 밑에 대는 밑에 받치는 걸 보통 간석이라 하고, 여기서는 간사라고 써죠. 간사. 그러면 채석장에서 돌을 캐다 보면 이제 부러진 다소 모진 막 생긴 돌, 이걸 보통 이제 채석장에서 돌을 탁탁 잘라다 보면 이제 탁탁 떨어져 나가네죠. 이 모난 돌, 막 생긴 모난 돌을 보통 간사라고 칭합니다. 간사. 그래서 여기는 간사 개념이죠. 그래서 다소 모진 돌, 이 막 생긴 돌입니다. 이것을 간사라고 칭합니다. 간사. 원래 간사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견칫돌은 면 300mm 정도 네모 뿌령이죠. 네모 뿌령으로 생긴 것이 견칫돌이고, 견칫돌 300mm 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약 300mm 네모 뿌령이 견칫돌이고, 견칫돌. 그래서 알아두시고 네모 뿌령이라고 하네. 견칫돌 네모 뿌령. 그리고 사계석은 보통 150에서 200mm 정도 되는, 그래서 보통 한식 건물이나 아니면 방화벽. 그래서 원래 사계석이란 유래는 이것 때문에 된 거죠. 넉삭자입니까? 그래서 사계석, 이제 옛날 사람들이 지게에다가 돌을 짓는데 네 덩어리의 돌을 칠만하다 해서 붙여진 명칭이 사계석입니다. 계석 짓는데 네 덩어리 돌. 그래서 우리가 사계석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계석은 한식 건물이나 방화벽에 우리가 이 사계석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사계석 간략히 용도 정도 알아보세요. 한식 건물이나 방화벽에서 150에서 200mm 정도의 가구로 된 돌을 사괴석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100번에 돌쌓기에서 나무 쐐기에 우리가 제거 시기로 맞는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제거 시기로 맞는 거. 그래서 이 제거 시기는 대략 1에서 2일 후에 하면 되죠. 그래서 나무 쐐기라는 것은 이겁니다. 자, 이런 틈 사이가 났을 때 고정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것을 우리가 쐐기라고 칭합니다. 쐐기. 그러면 우리가 가구나 이런 장롱을 해서 설치하는데 이 바란스가 안 맞다. 그 밑에 뭐를 끼워주죠. 그런 것도 쐐기 형태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면 돌과 이제 돌 사이에서 이제 고정하기 위해서 넣는 것을 우리가 쐐기라고 하죠. 쐐기 넣어놓고 안에다가 모르타르 이런 걸 충전시켜서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쐐기에 대해서는 1에서 2일 후에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1번에 문골의 벽 두께 면에 되는 돌을 갖다가, 그래서 이 돌과 관련돼서 이제 문골, 이 계구부와 관련된 돌에 대해서 간략히만 기억하십시오. 계구부와 관련된 돌. 그러면 여우의 돌을 쓰게 되면 이 여우의 돌은 인방돌이라고 하죠.
계급부가 있을 때 여기 돌은 임방돌이라 하고 임방돌. 자, 밑에 이제 돌 가지고 쓰면 하강석 이런 거 되었으면 이거는 창대돌. 이거를 창대돌이라 하고, 자, 옆에 이제 돌을 썼습니다. 옆에 이것은 셈돌이라고 하죠. 셈돌. 셈돌. 그래서 이제 창호와 관련된 돌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돌들이 있다는 점 알아두십시오.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자, 계급부 중에서 보통 저거죠. 저거와 관련된 이 창문, 윈도우 개념, 창문과 관련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 도화의 개념 밑에다가 그래서 욕실 같은데 만약에, 자, 이 욕실 문 밑에다가 돌을 갖다 설치해놨다. 그런 것은 보통 문지방돌이라 하죠. 문지방돌. 그래서 문에는 이제 밑에다가, 문의 경우 도화 개념은 문지방돌을 쓴 거예요. 문지방돌. 그래서 그럼 계급부와 관련된 돌이 4가지가 있습니다. 임방돌, 창대돌, 셈돌, 문지방돌. 요 4가지가 자, 계급부와 문과 자, 창호와 관련된 자, 이 돌들이 4가지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자, 10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번. 조적조 벽체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으로서 자, 별로 관계가 없는 것태가 나왔습니다. 조적조 벽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조적조 벽체의 강도는 것은 자, 이 벽돌은 우리가 벽돌의 강도적인 측면, 벽돌의 강도를 다루는 것은 이 부분이 됩니다. 벽돌은 압축 강도가 영향을 줍니다. 벽돌의 강도는. 그래서 주의할 것, 이 벽돌의 강도를 하면 벽돌의 강도는 압축 강도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압축 강도. 자, 이 벽돌의 강도, 이 압축 강도가 영향을 줘. 이 벽돌은 자, 이런 흰 강도나 인장 강도는 거의 무의미합니다. 무시합니다. 이것은 무의미합니다. 벽돌에서. 그래서 이 강도들이 아니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르타르의 강도는 영향을 주겠죠. 뭐 부착 강도나 이런 압축 강도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자, 그럼 벽돌이 이제 초기 협상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벽돌 벽체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자, 벽돌 벽체, 자, 이 강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서 영향을 주는 요소는, 자, 이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그거 외에, 자, 이것이 영향을 줄 겁니다. 자, 이 벽돌 쌓기, 자, 방법도 영향을 줍니다. 벽돌 쌓기 방법. 그러면 영식 쌓기를 했느냐, 불식 쌓기에 대해서 벽체의 강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시공 정도. 시공의, 자, 정밀도가 얼마나 있었느냐, 시공 정도가 영향을, 자, 벽돌 벽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거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같이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03번에 조적 구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1번에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벽은 테두리보를 설치를 해야 하며 내력벽과 일체해서 건축물의 강도를 높여준다. 그래서 보통 저 개념이죠. 자, 이 테두리보가 설치됨으로써 건물에 일체화 시켜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하중 분산 목적도 있죠. 그런 목적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직 균열 방지 목적이나 집중 하중에 대한 보강적인 측면 뭐 이런 것도 되죠. 세로 철근 정착 개념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적조에 있어서 통줄론을 피하는 응력 분산이죠. 그럼 통줄론을 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통줄론 피한다, 막힌 줄로 공사한다는 거죠. 막힌 줄론.
막힌 줄눈으로 시공을 한다는 거죠. 시공한다. 막힌 줄눈이 바로 하중분산, 응력분산 개념 되죠. 작용되는 하중. 그러면 부재 내부에서는 응력이 생길 거고요. 그래서 하중, 응력분산 개념상 우리가 막힌 줄눈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식사기 맥형마다 길이와 마구리 번가서 끝부분에 함께 7호 토막을 쌓는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와 마구리를 번갈아 쌓는 것은 영식쌓기하고 하란식 쌓기의 차이점. 영식쌓기하고 하란식 쌓기의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가 하면 이런 차이점을 가지죠. 영식 쌓기하고 하란식 쌓기는 이 개념입니다. 한 켠은 길이 쌓기, 한 켠은 마구리 쌓기로 이렇게 해서 번갈아서 이렇게 쌓습니다. 두 가지 쌓기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한 켠은 길이, 그 다음 켠 마구리 계속 번갈아서 쌓는데, 이 영식 쌓기는 길이 쌓기 켜는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길이 쌓기 켜는 그대로 길이 쌓기 켜로 가요. 길이 쌓기 켜에서는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마구리 쌓기 켜에서 변화를 준 겁니다. 마구리 쌓기 켜에서. 마구리 쌓기 켜를 하고 요 절반만큼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해서 이렇게 쌓아준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쌓게. 그러면 통줄로 막해서 이 마구리 쌓기 켜를 이렇게 처리해 준 겁니다. 마구리 쌓기 켜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마구리 쌓기 요 부분에다가 저걸 써준 거죠. 여기에다가 반절이나 절반이죠. 반절이나 2호 토막, 4분의 1 토막, 0.25에서 이랬죠. 요걸 써준 것이 영식 쌓기고요. 근데 하란식 쌓기는 우리가 길이 쌓기 켜에서 마구리 쌓기 켜는 변화를 안 줬어요. 얘는 마구리 쌓기 켜는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구리 쌓기 켜로 이렇게 갑니다. 이 마구리 쌓기 켜는 변화를 주지 않는데 얘는 길이 쌓기 켜에서 변화를 준 겁니다. 요 부분에다가 온토막을 쓰지 않고 모서리 부분에 여기에다가 7호 토막을 사용해 준 겁니다. 7호 토막.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길이 쌓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길이 쌓기 켜에서 변화를 준 것이 바로 하란식 네덜란드식 쌓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서리가 튼튼한 방식이고 이거는 구조적으로 가장 튼튼한 것은 영식 쌓기가 됩니다. 그 점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벽돌벽의 공간 쌓기 목적은 방습이나 방음이나 단열 중에 방함 방서 개념 되겠죠. 이를 차단해 그런 개념으로 공간 쌓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106번 문제 보시면 106번 보강블록주에 관한 설명 중 부적다한 것은 해가 나왔습니다. 철근의 정착이온 블록 속에 두인. 그래서 보통 철근 정착 부분은 여기에 두면 되죠. 보강블록제에서 정착이라는 것은 철근이 뽑히지 않도록 고정시킨 게 정착이죠. 그래서 보통 철근 콘크리트 부재되죠. 기초보라든지 테두리보가 설계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바닥판. 여기에는 정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철근 콘크리트 제품이니까 고정시킬 수 있죠. 그런데 블록 속은 피해야 되죠. 블록 속은 두면 안 되는 거죠. 철근 정착 개념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조적법으로서 통준론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보강블록조는 철근을 보강하여서 얘는 통줄론으로 시공을 해야 돼요. 막힌 줄로 시공하면 통줄론으로 시공을 해야 돼. 시공의 용이성 때문에. 공사하기 힘들어집니다. 막힌 줄 하면. 시공의 용이성 때문에 통줄론으로 시공합니다. 보강블록조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테두리보 설치해줘야 하고, 이제 병량이 많은 것이죠. 병량은,
병량의 개념이 이거였으니까 병량은 자 내력벽 길이의 총 합계를 갖다가 내력벽 자 길이의 합계를 내력벽 길이의 자 총 합계를 갖다가 무엇으로 나눈 거다? 바닥 면적으로. 바닥 면적으로 나눈 게 병량이죠. 그래서 이 병량은 증가해 주는 것이 행력 증가에 좋습니다. 조적식은 병량이 많을수록 좋다. 계구부가 적고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08번 조적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에 나왔습니다. 1번에 조적재가 벽돌인 경우는 내력벽 두개는 벽 높이 20분의 이상이 대준된 블록조일 때는 16분의 이상으로 설계가 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개구의 폭의 합계는 벽 길이 2분의 1 이하로 해주셔야 됩니다. 벽의 내력벽 길이 2분의 1 이하.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최상층 부분의 내력벽 높이는 4m. 보통 여기서 최상층 지금은 최상층 개념이 조적조가 2층까지 뺐기 단순 조적조는 2층 이하로 축소돼 2층 벽입니다. 그래서 거다 써놓으시고 2층 건물의 2층 벽의 높이를 의미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2층 건물, 2층 벽. 그럼 단층이면 단층 건물 되겠죠? 그래서 자 2층 벽의 높이는 4m 이하의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적식 구조인 칸막이 벽의 두께는 최소 기준이 바로 칸막이 벽은 기본적으로 9cm 이상으로 하면 되죠. 칸막이 벽. 칸막이 벽의 두께는 최소 기준이 9cm 이상으로 되면 됩니다. 그런데 직상층에 칸막이 벽이 설치되거나 직상층에 하중이 작용되고 있죠. 직상층. 자, 직상층이라는 건 바로 2층의 직상층. 직상층에 칸막이 벽이 설치되거나 아니면 중요 구조물 같은 거를 설치했다. 다른 걸 설치했다. 중요 이런 구조물을 갖다가 설치하고 다른 걸 설치했다. 이런 경우는 벽 두께가 이때는 19cm 이상으로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19cm 이상으로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112번 문제 보시면 자 벽돌벽체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 벽돌벽체의 두께는 당해 벽 높이 20분의 이상이 기본이었다. 자 그리고 벽돌벽체의 집안면 구조에는 방섭층 설치해 줘야 되죠. 방섭층. 자 방섭층이라는 것은 저겁니다. 집안면에서 습기가 위로 상승하면 자 저것이 될 수 있죠. 항상 벽에 벽지나 이런 것이 곰팡이가 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섭층을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칸막이 벽의 두께는 9cm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보통 최상층의 벽돌벽체의 두께는 자 여기에서는 자 일반적으로 이 개념 내력벽 개념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내력벽 두께는 최소 기준이 15cm 이상입니다. 자 칸막이 벽일 때는 최소 9cm가 되겠지만 내력벽 두께 최소 기준은 최소 아무리 적어도 최소는 우리가 15cm 이상 돼야 되는 조건이 안 나왔을 때는 조건에 따라 19cm 이상으로 설계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15cm 이상으로 설계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13번에 각 층의 대림벽으로 구획된 조적조의 벽에서 그 벽길이 9m인 개구의 너비 합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대림벽, 자 우리가 직각으로 이웃하는 내력벽을 우리가 대림벽이라고 하죠. 교차하는 벽.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벽의 길이가 9m인 개구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벽체가 길었다. 이 벽체가 여기서 여기까지 9m였다고 가정을 합시다. 9m입니다. 그러면 대림벽은 현재 이 벽체하고 이 벽체가 대림벽이 됩니다. 대림벽. 그러면 대림벽 구획된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대림벽이 되는 이때 이게 9m니까 이때 개구부는 합계는 여기 개구부를 설치했을 때 합계는 2분의 1 이하가 돼주면 되죠. 그러면 9m 곱하기 2분의 1 해주니까
4.5m 이하가 대주시면 되죠. 2분의 1 이하하면 자, 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5m가 될 겁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114번 다음 보강 블록주의 평면도의 X방향의 병량은 물었습니다. 뭐 두께는 자 내륙벽 두께가 최소 15cm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표시해 놓은 거 단위는 메다 되놨죠. 그럼 X축만 더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이 병량 개념을 우리가 이걸 항상 명심하면 된다. 병량은 자, 이 내력벽 길이의 총 합계 개념이다. 내력벽 길이의 총 합계 개념을, 총 합계를, 이 cm를, 자, 바닥 면적으로 나눠준 겁니다. 바닥 면적 제곱미터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병량의 단위 개념은 바로 이게 되는 거죠. 단위가 cm/m 자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력벽의 총합계 개념은 우리가 이것이 대해 주셔야 됩니다. 총합계 개념은 이거죠. 총합계는 자 여기에서 최소한 내력벽 길이가 55cm 이상 돼야지 포함시켜줍니다. 55cm 이상 돼야지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55cm 미만은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거는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해 주시면 된다. 그러면 X방향이랄까? X방향을 다 합계를 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병량 개념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자 그럼 내력벽 길이 부분을 봅시다. 그러면 자, 제일 위의 열부터 2m니까 200cm 되네. 200cm. 플러스. 그 다음에 또 2m입니까? 안경을 써야 되는데, 아직 안경을 못 맞추겠어요. 2m 되겠네. 그래서, 200에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200에다가, 그리고 다 플러스 시키면 돼. X축만. 그리고 이제 밑에는, 자, 밑에 보시면, 자, 3m가 있고, 개우포 0.8에 0.4. 자, 0.4는, 자, 55cm 미만이죠? 포함시키지 않고 2m, 0.5도 55cm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포함할 것이 밑에 300하고, 아래쪽에 300, 그 다음에 200cm죠? 그러면 여기 이제, X축자, 그 위에 벽에 200, 200, 200하고 밑에 300, 300, 자 200이 있죠. 그러면 총 600에 800, 1100 되네. 1100cm를 자 바닥 면적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러면 그게 8에 5m죠. 8m에 5m 개념이 되네. 5m니까 40제곱미터로 나눠주면 5, 8이 40이니까 자, 그래서 40제곱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자, 총 1100을 갖다가, 1100cm를 갖다가, 면적으로 나눠주니까, 대략 27.5cm 제곱미터 나오죠. 여기 이제 병량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주의할 것은 최소 병량 수치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서 최소 병량의 개념이, 최소 병량은 자 이거고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최소 병량 15cm/제곱미터 이상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건물은 최소 기준이 넘었죠. 27.5가 됐으니까 최소 기준은 넘었다는 거죠. 최소 요거 이상 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명심할 건 요는 55cm 이상만 포함시킨다. 55cm 미만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0.5m하고 0.4m는 제외가 된 겁니다. 그 점을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6번 문제부터가 저겁니다. 건축 구조 기준 뒤에 부록에 있는 내용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 조절하려고 하면 건축 구조 기준 있죠. 그 부록 부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지 않겠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여기 문제는 조금 더 많이 풀도록 합니다. 자, 그럼 건축 구조 기준 문제가 바로 116번부터 뒤에 문제가 전부 다 건축 구조 기준 문제입니다. 그래서 116번에 조적식 구조의 설계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허용 응력 설계법하고 강도 설계법, 그리고 경험적 설계법, 이 세 가지가 조적식 구조의 설계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층 설계법은 없죠. 그 다음에 117번 문제 보시면 다음 벽돌 구조에서 용어의 설명 중 틀린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럼 1번 그라우트 나옵니다. 자, 그라우트는 쉽게 이거죠. 채움용, 채움용으로 쓰이는 모르타르나 이런 콘크리트, 이런 것을 갖다가 보통 그라우트라고 합니다. 채움용의, 갖다 채우는 용도를 보통 그라우트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조적 개체는 쉽게 벽돌이나 타일 같은 거 있죠. 뭐 석재나 블록이나 이런 자체가 개체죠. 조적 쌓는 개체 개념이 될 거다. 개체고. 그 다음에 프리즘은 이런 그라우트는 앞에서 못할 포함된 이런 조적 개체 이런 것을 시험체입니다. 시험 우리가 이제 강도가 얼마나 나오나 이런 걸 시험하기 위해서 그 시험체를 우리가 프리즘이라고 하고 프리즘은 시험체라는 걸 포인트가 시험체라는 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속찬 단위 조적 개체 나오죠. 속찬 단위 개체가 나오는데, 자, 속찬 단위 개체는 주의하실 것이 이겁니다. 이거하고 항상 비교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준을 잡아서 이제 75% 우리가 잡을 75% 이상이야 미만이야에 따라서 이제 저거죠. 속찬 개체가 될 수도 있고 속찬 단위 개체, 조적 개체가 될 수 있고 반대로 그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틀려진 거예요. 그래서 75% 이상이야. 75%를 기산점 잡아서 이상일 때는 거기에서 이한 속찬 단위 조적 개체가 될 겁니다. 속이 찬 단위 조적 개체가 됩니다. 근데 요거보다 이제 미만일 때, 그럼 75%보다 미만이 되면 이 경우는 우리가 속이 차면 안 되죠. 75% 이상 되면 속찬 단위 조적 개체가 돼. 그럼 75% 미만이 될 경우는 이 경우는 보다 적은 조적 단위의 경우는 요거보다 적을 때, 적은 경우는 적을 때는 우리가 이때 이걸 갖다 속빈 단위 조적 개체로 보면 되는 거고 조적 개체입니다. 그래서 이상이야 보다 적을 때, 보다 적은 경우는 속빈 단위 조적 개체고요. 그래서 이상일 때가 속찬이고, 그래서 적으면 우리가 속빈 단위 조적 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분 좀 정확히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속빈하고 속찬 개념하고는 이상일 때 속찬. 적으면 우리가 그걸 기준 잡는다는 것을 좀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번 문제 보시고 벽돌 조적조 3층 건축물 중에 충전 모르타르의 시멘트와 쇄골재 용접 비합비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단층이야 2층 건물이냐 3층 건물이냐에 따라서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3층 건물일 때는 1대1 항상 이런 시멘트 기준이고 뒤에가 이 쇄골재 모래가 되죠. 보통 쇄골재가 모래고 초골재가 바로 자갈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모르타르니까 저것이 초골재는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시멘트 대 쇄골재 모래의 비합비가 1대 2.5가 되고 3층은. 그런데 단층이나 2층 건물일 때는 1대 3으로 가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B는 명심하세요. 용적 비합비다. 중량 비합비가 아닌 용적 비합비가 된다는 점, 부피 비합비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21번 그라우트 요구 조건에서 틀린 것. 그라우트란 것은 아까 했죠. 채움용이다. 채움용.
체험용 모르터나 콘크리트인 것이 바로 그라우트입니다. 그라우트는 체험용이다. 공간을 채워주는 용도로 쓰는 게 그라우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그라우트는 시멘트 성분을 가진 재료로서 재료와 이제 골재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죠. 골재는 예를 들어서 모래를 넣은 쇠골재만 넣는 경우도 있고 다른 걸 넣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재료의 분리가 없을 정도의 유동성을 갖도록 물을 첨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재료 분리가 생길수록 유동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라우트의 압축 강도는 조적 개체의 강도보다 커야 되죠. 그런데 이상 돼야 되는데 보통 1.3배 이상이 되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배 이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합비 결정은 재료 분리 현상이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타설이 용이한 적절한 시공 연도를 지닐 수 있도록 물의 양을 조절해. 물을 너무 많이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점 정리해 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고요. 그 다음에 122번 문제 보면 쌓기용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사용하는 첨가제 혼화제류 요구 상해로 틀린 거 되어놨네요. 그러면 담당 승인 얻는 개념은 이거는 답은 될 수가 없겠죠. 담당원에 대한 승인된 제품 사용하라 이런 것은 보통 문제화될 답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동결 방지 용액이나 염화물 등의 성분은 이 모르타르 그라우트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르타르 그라우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염화물하고 동결 방지 용액 이런 것은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없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실험에 의해서 규정의 요구 조건에 합당한 결과 낳지 않으면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공기 연행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착색제, 색깔 넣어주는 거죠. 순수한 강물질 산소나 카본 블랙이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붉은 벽돌집 있죠. 붉은 벽돌집, 우리가 붉은 벽돌집 봤을 때 거기 시커먼 거 있죠. 거기 넣는 것이 이 착색제 넣는 게 카본 블랙입니다. 카본 블랙. 합성 연료만을 사용할 수 있다 보시고, 근데 단 카본 블랙 사용은 시멘트의 전체 중량의 3%로 제한을 둡니다. 이 카본 블랙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카본 블랙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멘트 전체 중량의 3% 정도로 우리가 합니다. 3%로 제한을 둡니다.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너무 많이 써서는 안 됩니다. 3%로 둔다는 거. 그래서 붉은 벽돌집에 이제 이 카본 블랙이 약간 검정색이죠. 이 붉은 벽돌집에 얘가 제일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걸 쓴데, 그래서 붉은 벽돌이 삼삼하게 보인다. 그래서 카본 블랙 3%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23번에 보시면 통줄눈 쌓기란 내력벽 또는 비내력벽에서 가로 방향의 연직면상, 수직면상에 위치한 개체의 75% 이하가 밑면에 위치한, 그래서 75% 항상 기준 잡아두시고, 이하가 밑면에 위치한 것을 다음과 같은 통줄눈 쌓기로 간주한다 했죠. 그럼 기본적으로 조적조 벽 높이의 절반 이하가 돼야 되죠. 조적조 높이의 절반 이하 또는 조적조 길이의 4분의 2 이하로 포개져 시공될 때를 기준 잡고 있다는 거. 그럼 이것은 통줄눈으로 간주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완전 일직선상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가 되면 통줄눈으로 간주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개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24번에 공간 쌓기 벽체 연결철물 설치 기준이 있죠. 요거는 한번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개구주에서 개구 가장자리에서, 가장자리는 끝부분이죠. 주변부 주의. 가장자리에서 300mm 이내에는 최대 간격 900mm 연결춤을 추가로 설치해주네. 추가. 가장자리 부분에 300mm 이내는
추가로 보강첨을 좀 더 해주라는 겁니다. 개구가 약해지니까 개구의 가장자리 끝부분 쪽에서는 추가로 더 추가를 해주라는 겁니다. 900mm 안에는. 그리고 벽체 0.4제곱미터당 직경 9mm의 연결춤을 1개소 이상 설치해 주면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공간 쌓기를 했을 때 벽면적 최소한 0.4제곱미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벽을 갖다가 공간을 두어서 쌓았다는 겁니다. 공간을 두어서 쌓았어요. 이렇게 쌓았을 때, 자, 이 조적을 우리가 공간 쌓기를 했다는 겁니다. 공간 쌓기를 했을 때, 그러면, 자, 이 벽체의 공간 쌓기를 했을 때, 최소한, 자, 이 면적을 따졌을 때, 따져서 0.4제곱미터 이내마다 최소한 연결철물이 하나가 돼야 된다. 연결철물. 자, 최소한 여기 연결철물이 1개소 이상 돼야 된다. 연결철물이. 9mm. 자는 연결철물이 1개소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다. 1개소 이상. 1개소 이상은 최소한 하나 나오라 이겁니다. 직경 9mm. 그리고 공간 쌓기의 공간 나비는 80mm 이상 120 이하인 경우는 벽체 면적 0.3제곱미터 적어도 1개소 이상 돼야 된다. 자, 공간이 좀 넓다는 거예요. 이 공간이 넓어지면 공간 쌓기를 했을 때 공간이 보통 넓어졌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공간의 폭이. 공간 폭이 좀 좁은 것이 좋은데 넓어지면 위험하니까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라 이겁니다. 이 공간 부분이. 공간이 8cm 이상, 바로 80mm에서 120mm, 80mm에서 120mm 사이가 될 때, 요때는 기본은 0.4제곱미터 1개소 설치해 주는데 요거는 0.3제곱미터마다 0.3제곱 이내마다 1개소 이상 돼야 된다 이겁니다. 연결철물이 1개소 이상 해줘라. 그럼 더 강화된 거죠. 기본이 0.4인데 0.3제곱미터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은 더 많이 설치해 주라는 겁니다. 공간이 넓어지면 그 개념이고, 그 다음에 4번에 연결철물 교대로 배치해야 되면서 연결철물 간격은 수직 간격하고 수평 간격. 그럼 연결철물은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아래 위로도 더 갈 거고, 이게 아래 위로도 더 갈 거란 겁니다. 그래서 이 수직 간격이 좁아야 돼요. 수직 간격. 그래서 이 수직 간격이 최대치가 바로 600이란 겁니다. 수직 간격은 60cm, 600mm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옆으로도 더 갈 것이다. 자, 수평 개념으로도 이렇게 쭉 들어갈 거다는 겁니다. 수평 간격. 그러면 이 수평 간격의 개념은 요거는 900mm가 된다. 그래서 수직하고 수평하고 혼돈하지 말자. 그래서 요 수평은 900이고 90cm고 90cm 이하로 하고, 수직 개념, 연직 개념이 60cm. 그래서 수직이 6입니다. 그리고 수평 개념이 90cm 이하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정은 좀 정확히 여러분들이 해두도록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